에 모이는 첫 국제대회 2020 세계 한국어 대회가 오늘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한국어 학자, 한국어 교육자, 디자이너 등 340여 명이 참여해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의 전망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도와 전북 북부, 경상도 내륙 등지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황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2020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오늘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발표되곤 하죠.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꼽았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옮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한 교수는 올해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는데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듣자마자 우리 정치권을 떠올린 게 비단 저뿐일까요? 올 한 해 야권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모든 사안에 반대를 해왔고 여당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보다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왔는데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여야는 서로 합심하기는커녕 백신 확보 같은 문제를 두고 상대를 추궁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9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였습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 그러니까 둘은 목숨을 함께하는 존재지만 서로가 자기만 생각해 결국 공멸한다는 의미로 대립하는 정치권을 빗댄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우리 정치권은 1년 전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새해에는 이 사자성어들을 반박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잠시 후 뉴스아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26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892명이었고요. 이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엿새 만이라고 봐야겠는데 근데 이제 주말의 영향으로 건사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 영향을 같이 이제 감안해서 보면은 확산세가 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줄어들 여지는 아직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된 사람을 보면 581명인데 네. 바로 전날에 같은 시간에 집계된 게 61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3명 정도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자정까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좀 소폭 줄어드는 어떤 현상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이렇게 좀 확산세가 꺾이는 그런 수치로 이어질 것인가 이건 또 지켜볼 만한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사망자가 이제 문제인데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망자는 하루 새 24명이 늘어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다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는 698명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모로 경상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서 이제 214명이 이제 됐는데 이건 이제 사망자 숫자랑 같이 봐야 되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3단계는 마지막 카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복해서 이제 좀 3단계로 가는 것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염 취약 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하고 연말 연시 기간에 모임, 파티, 뭐 종교 행사,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되니까 중수본이 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방역 당국도 비슷한 이제 이 현실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19 브리핑 관련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거리두기가 지금까지 좀 이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큰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검사를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조기에 이제 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동량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지는 이번 주가 이제 좀 관건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제 거리두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서민층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지금 여러모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좀 주저하는 것 같고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사적 목적에 한해서 모이는 게 이제 5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뭐 송년회, 그리고 직장 회식, 워크숍, 그다음에 뭐 회갑 이런 거 7수년 이런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임을 다 이제 금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만 이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즉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거는 이제 허용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활동, 대학별 평가 이런 시험 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좀 예외로 허용을 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을 지킨다면 이제 허용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이렇게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 전야이다. 만약에 지금 막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성탄절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영국과 독일 이런 곳에서도 뭐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성탄절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좀 협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정치권에서 정부의 백신 확보 상황을 두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야당 쪽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행보가 더디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야당이 백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일부 언론이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라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이제 한 2, 3월 정도에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된다 이런 기사인데 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이르면 2, 3월 이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 한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는 빨라야 2, 3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기사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르면 2, 3월하고 빨라야 2, 3월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악의적인 제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K방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200억 원을 썼다. 이 기사의 경우에 정부가 이미 자료를 통해서 1,200억 원이 아니고 67억 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 또 이 67억 원의 경우에도 뭐 K방역을 뭐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비용이 상당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전히 언론은 이걸 좀 인용해서 재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이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K방역 실패를 인정을 하고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도 시기를 놓치면 효용이 없다. 지금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과학적인 전문가들 판단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 긴급 멈춤을 또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을 전수조사하고 국회 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또 회의를 최소화하자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당직자 중에 좀 이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제안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국회 긴급 멈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도 몇 차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국회 긴급 멈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당직자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윤희석 대변인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얼마 전에 받아서 이 윤희석 대변인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하거나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대면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을 하고 긴급하게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것은 그동안은 어쨌든 당연히 이제 윤희석 대변인 좀 원외 인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일부 당직자 뭐 이런 것보다는 더 국회 깊숙이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오전에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또 네. 국회에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국회가 위험하다라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자체가 아예 멈춰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예. 다만 모든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회 차원에서 이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영상회의를 많이 활성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서 결국은 우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긴급 멈춤도 제안을 한 것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인 것이고 국민의힘 전체 어떤 의견을 모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이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또 조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 아마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 민감한 일정들이 있는 이상 이게 쉽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정 정도는 좀 방역에 협조하는 모습을 이런 국회가 보여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일요일에도 이렇게 바쁩니다. KBS 1TV 일요진단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KBS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혹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을 다른 이제 설명과 비교해서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국내 사용 승인을 내년 초에 이제 식약처가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의 국내 공급은 내년 1분기 그리고 접종은 빠르면 2월부터 늦어서 3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게 앞으로 이르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르면. 네, 빨라야라기보다는 네, 이르면, 네. 빠르면. 이 국어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만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 이렇게 다른 좀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임박하기는 했지만 1분기 공급은 약속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고요. 이건 다른 나라보다 이제 백신 확보가 늦어지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7월 달에는 국내 확진자가 하루 10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백신 의존도를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을 이제 좀 이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영국과 미국 등의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댄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선구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공급 계약이 기본적으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내년 연말쯤에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뭐 희망적인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백신 계약했는데 백신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그것도 허공으로 날아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신중한 태도도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때 빨리 좀 우리가 계약을 안 했던 건 또 아쉬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지난 7월 얘기를 한 것도 네. 이게 꼭 7월 달에 우리 정부가 뭐 안이한 태도였다 이렇다기보다는 정부가 정말 모든 걸 잘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부의 일부 이러한 좀 안이한 점들을 좀 인정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다시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료진단에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좀 감안하면 지금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사생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야 된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기회를 줄 수 없다. 이게 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모로 의료진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의대생 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도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쪽으로 최근에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조만간 어떤 뭐 발표를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협회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정 총리 발언이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 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난 7월 정부가 백신 TF를 꾸릴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어 백신 생각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네. 등한시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이 코로나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진 때문에 백신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존재했다는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선구매 협상을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결과가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분을 포함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볼까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정치권 얘기하는데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당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고심 끝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 뭔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이 대법원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자신이 이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런 뭐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 문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또 이제 그 다음 날인 어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가 열린 자리에서는 다음 서울시의 이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야권의 유능함을 여기서 보여주겠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런 발언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안 하겠다. 그렇게 단칼에 자르기도 했었고, 뭐 100번째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100번째 듣는 질문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대권 도전으로 곧바로 직행할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배경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은 대선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는 지금 출마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럼 재보선에 대해서 전혀 전략이 없다는 것이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대문구의 구의원이 뭐 탈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을 가져온 것들이 사실이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 대선에 가겠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여러 뭐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연 다음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승부를 걸어볼 만큼의 그런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적인 지지가 모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의문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승부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좀 승리하든 또 뭐 서울시장이 되든 아니면 뭐 낙선을 하든 또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양보를 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야권 단일 후보를 뭔가 만드는 이런 판을 만드는 게 자신에게 어쨌든 좀 남는 어떤 장사이다,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그 출마 선언하고 그럴 때는 야권 단일후보 만드는데 어떤 것도 내가 조건 따지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또 연립 서울시 정부, 연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입장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수밀관하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립 정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치 세력, 여러 당이 모여서 이제 구성하는 게 연립 정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 당이 같이 당대당으로 정부를 함께 구성해서 그러면 그 함께 구성하기 위해서는 후보로 나갈 때 내가 후보로 나가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국민의당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야권 단일화의 과정에 대한 이제 주장들을 각자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선을 치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를 연립 정부로 꾸리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방법은 이제 지금 뭐 배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립 정부라는 게 단지 여러 세력 출신들의 사람을 크게 모으면 그게 이제 연립정부가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석한 대로 형식적으로 여러 세력들, 소속 당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뭐 명확한 의미는 잘 우리가 뭐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있을 이제 이른바 범보수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삿바싸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를 두고도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서로 이제 좀 논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이 출마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에 있는 뭐 김무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 인사들하고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고 심지어 야권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아주 밀접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이 김무성 전 의원 측 사람들이 언론에 이제 얘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당 쪽에서는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과 접촉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밑에서의 삿바싸움은 벌써 시작이 됐고 상당히 그 삿바싸움은 상당히 치열한 걸로 보입니다. 삿바싸움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최대한 반응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뭐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뭔가 계획을 얘기를 하면 단칼에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뭐 관심 없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야권 연대라는데 야권이 무슨 연대를 왜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자회견을 출마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에도 서울시장 나가는 사람 뭐 5명 이상이 지금 있는데 안철수 대표도 그들 중 하나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평가절하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4월 재보선 내년 4월 재보선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 비대위가 뭔가 개혁적인 행보를 해서 승리했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본인에게는 유리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그런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러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야권 혁신 플랫폼 만들자고 얘기하잖아요. 일종 빅텐트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의 역할이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단은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은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표현대로 삿바싸움이 앞으로 좀 한창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선거마다 출마하는 정치인이라고 안철수 대표를 평가를 하면서 다음 대선에 뭐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시민이 아닌 정치적인 입지를 먼저 생각하는 불순한 의도로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근 최고위원의 경우에 오늘 최고위에서 이 안철수 현상은 이미 옛말이 됐는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만 모른다.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비극이다. 여전히 세상이 안철수 중심으로 돈다는 안동설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뭐 노웅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폭등 방역 실패를 거론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의사라는 거 말고는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정책 선거, 민생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뭐 쇠락하는 당세와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의 악수이다. 묻지마 출전을 한다고 해서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패전의 기록만 쌓여가는 것이고 패배도 습관이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거에 나가는 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아니라 네. 이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제 어떤 번보수 단일화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지금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근데 정의당은 상당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의당은 뭔가를 하면 자꾸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당인가 야당인가라는 그런 논란을 계속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또는 국민의당 모두가 지금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의당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야당인가 여당의 한 부분이 아닌가 또는 뭐 여당의 이중대가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야권이라는 것은 정의당도 포함이 어쨌든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되는 개념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데 정의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하는 이 번보수 단일 후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당은 가치와 정책이 다른 정당과는 선거 연대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권은희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의당은 야당이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맞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최대한 자신이 주도하는 이 뭔가의 이 플랫폼의 의미를 최대한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인 것이고 네. 정의당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유력 후보로 그동안에 거론돼 왔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시장 출신이고 오선 의원인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다친 마음을 열고 보수 우파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초석을 닦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서병수 의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진이고 부산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유력 주자이다라고 평가가 돼 왔습니다만 어쨌든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기대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않는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지금 이제 보수 야권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 후보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현주, 이진복, 박민식, 유재중 전 의원 등인데 일단 그냥 이 지금까지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면 박형준 교수하고 이현주 전 의원이 일단 1등, 2등을 지금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그 부산 이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들 자체는 설 연휴 뒤에 이제 확정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처리한다고 당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면 그러면 무조건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뭐 일단은 선거 출마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주자로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변성환 행정부시장, 이분도 이름이 성완이네요. 그리고 박인영 네.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유력 후보로 또 꼽혔던 조금박해의 김혜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3일 불출마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혹시 이상한 거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이상한 것이요? 어떤 이상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성환이라고 이름 같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헷갈리잖아요. 네,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내일부터 이 청문회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모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4일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공수처 개정안 일방 통과 뭐 이런 여파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적격으로 볼 수 있는 인사가 없다라면서 야무지게 좀 따져서 부적격자는 낙마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정책 검증을 해야 되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낡은 정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쏠리는 청문회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금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시절에 실언을 했다. 이 논란이 더해진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고 지금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사청문회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코드 인사를 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했다. 뭐 이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시절 무렵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따로 내서 이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구의역 사건 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는 불량 후보라면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 2016년에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김군의 실수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임대주택의 입주민에 대해서 이제 못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 야당은 물론 정의당이라든가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창흠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을 표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참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지금 사과를 굉장히 간단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지금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요. 네. 당시 발언은 이게 구의역 사건 관련 발언이죠. 네.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고 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임대주택 이 거주민에 대해서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뭐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과를 한 것인지는 역시 와닿지 않는다라는 지금 평가가 있어서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게 전국이 서로 간의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불꽃이 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불꽃이 이제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변창흠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김군의 직장 동료들에게 만남을 청하는 등의 뭐 이런 이제 좀 일정을 좀 잡은 상황이기도 한데 네. 그것도 이제 거부당하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당시 이제 발언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지인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도 사실 이 막말만 문제고 정책은 논란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자기가 주장을 했고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던 이런 정책들이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세입자 권리의 어떤 보호 필요성, 그다음에 좀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어떤 공급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치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맥락들이 계속 형성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는 충돌을 크게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강하게 방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방어에 나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1월에 술에 취한 채 이제 택시를 탔다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에 도착한 후에 택시 기사가 이제 깨우니까 택시 기사를 벼랑간에 이제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역사를 잡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역사를 잡고 뭐 이렇게 고성이 오갔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신분을 확인을 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이후에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을 하고 이 반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수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 형사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봐주기 논란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경찰은 과거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좀 결정문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 일단 집에 도착해서 차가 이제 좀 정차를 했으면 그것은 이제 운행 중인 것이 아니다. 네. 즉 특가법에 의한 법률에 적용하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뭐 협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것은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수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맞지 않다라는 또 반박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럼 과거의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법무부 차관도 논란이고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논란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는데 어떤 뭐 앞으로 논란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는 뭐 차관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한 경찰의 어떤 사건 처리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여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처럼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 논파하느냐 또 정부 여당의 어떤 뭐 과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26명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역대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자 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대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검사 건수가 좀 줄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휴일의 영향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좀 정부에서도 기대했던 것처럼 정점을 찍고 살짝 좀 내려가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발표도 줄었는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확진자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수목금의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정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건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부구치소에 이어서 서울구치소 출소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 법원과 네. 검찰청이 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네. 이 구치소는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 아니겠습니까? 추가 확산을 네.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 사실 제일 이제 힘들었던 곳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별일 없이 잘 지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내 감염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화상으로 변경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입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PCR을 시행하고 입소한다든지 또한 이제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PCR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를 계속하면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요. 더 많이 확산이 될까봐 아마 네.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네. 물론 적용은 모레 0시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확산세가 좀 꺾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확산세 꺾여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좀 심각하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사실 3단계가 올라갈 거라고 준비를 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3단계 발령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 또 수도권의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3단계 준한 3단계보다 더한 거죠. 이제 5명은 원래 3단계여도 10명 이상만 모임을 안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해서 어떻든 간에 이제 반전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이어서 계속해서 사적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적절하다기보다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맞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개별 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통제를 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이제 사적 만남들을 제한을 해서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의 이용을 최대한 이제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대 진입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예. 하루 평균 확진자가 889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3단계 격상 조건에는 일단 부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예. 정부는 아직까지 격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그 병상 부족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특히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3단계를 빨리 발령을 해서 의료체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원하기는 기준에 맞으면 단계 격상을 하겠다라고 지난주까지는 기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말 지나면서부터 되게 강경해지면서 3단계는 거의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증가세가 일단 좀 정점을 찍고 이번 주 정도면은 효과가 조금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근데 사실 기대와 별개로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중환자로 진행하는 분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발생했던 환자들이 중환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은 뭐 중환자 시설 자체가 뭐 꽉 찬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응급실에 이제 중증 환자가 왔는데
지금 이제 중환자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계속 대기하는 상황에 그 대학병원급 응급실은 또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환자 수용 용량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료 체계 정비 부분 때문에라도 3단계를 격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확진자가 정말 다행히 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환자를 지금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중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로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의료 체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으로는 3단계로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정부가 내일 올해 성탄절과 새 연휴 관련해서 방역 강화 대책을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내일 어떤 대책들이 포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저녁에 지금 생활방역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발표하고 나서 모이는 적도 별로 없었는데 왜 또 이런 순서를 밟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3단계와 관련돼 있는 의견들이 갈릴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보완 대책을 물어보는 수준으로 생활방역위원회가 모일 것 같아서 어쨌든 생활방역위원회는 자문회의에 해당되지 이 회의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의결에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이 반영은 하겠지만 어쨌든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사전에 뭐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정부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발표된다고 하면은 어떤 보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3+알파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단계를 발령을 안 했기 때문에 2.5+알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3-알파 형태라고 될 것 같은데 식당 이용을 못하게 하고 일단은 이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집회나 모임을 수도권에서 지금 시작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상황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이제 그 일반 관리 시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영업 정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계속 누차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병상 부족 문제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병상이 1% 이상, 1% 이상 이렇게 하지만 병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준비되는 병상으로 인해서 중환자에 못 입원하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한 40개 조금 넘고요. 네. 그다음에 국립대학병원들이 좀 더 붙어서 1%를 준비를 해도 이제 1000병상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0병상 정도씩 나오니까 400여 개에서 500여 개 정도의 병상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0명대로만 2, 3주만 발생을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면 그 자리 다 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이 부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상황, 또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돼서 주 단위의 병상 확보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준공공병원까지 합쳐서 의견들을 나누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 하루만 9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해요. 이게 이제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건 당연히 맞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집단 발병이 그런 조용한 감염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게 많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병원급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많이 문을 못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에 유증상자들도 많이 가서 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절반 정도는 유증상자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같으면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사람이 열지를 않으니까 이제 본인 증상이 걱정되니까 이제 임시를 방문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만큼이나 지역사회에 만연된 감염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행 패턴이 상당히 길어질 거를 암시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감염 재생산 지수잖아요. 네. 이게 높을 때는 한 1.5까지 가까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8명이라고 해요. 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라고 또 볼 수 있는데 환자는 또 안 줄어드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기에 막 확진자가 200명, 400명 증가될 때 이제 한 1.5 정도 됐던 거고요. 네. 지금 이미 1000명이 넘은 상황에서 1.3 정도만 돼도 이게 이제 계속 증가되는 것 때문에 일주일에 있으면 1,300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확진자 수 자체가 많으니까. 예, 많으니까. 예, 더 커지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1.2나 1.3이나 만약에 1.5 정도 되면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주지 않으면 이게 1.2나 1.1만 되더라도 확진자는 증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확진자를 줄이려고 그러면 1 미만으로 떨어진 게 확인되면 다음 주에 줄이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근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1,200명의 일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향후 확산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정점을 짚고 꺾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더 걱정인 건 이미 1,0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정점이 꺾이더라도 이게 한 100명대 이렇게까지 떨어지려면 2, 3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지역사회에 만연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겨울 내내 확진자 수가 꽤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병상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1, 2주 앞부터 시작해서 2, 3개월까지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세계 제약사 백신 도입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도 좀 더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과거 얘기 아무리 해봐야 백신이 나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지금 앞으로라도 이제 그런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이제 확보된 백신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맞추면 좀 더 빨리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접종의 방법이라든지 운송 방법이나 이런 부분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거의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있는 백신, 외국의 백신한테 투자를 한다 또는 그런 백신을 이제 유형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구매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나 예산 체계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적극 행정이 불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 보완을 해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는 내년 2, 3월쯤에 확실히 이제 들어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하고 별개로 우리 식약처가 단독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12월 안에 영국에서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1월쯤에 유럽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 식약처도 이런 걸 평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도에서 이것들을 리뷰한다 그러면 굳이 FDA 승인 결과 무관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약들이 FDA 승인 없이 유럽의 승인만으로 국내에 사용되는 경우는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 감염력이 한 70%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네. 코로나19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발표된 유전자 서열이나 이런 게 변동은 돼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항원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신에 들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많이 반해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신이 효과가 없을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는 지금의 추세라면 2, 3년 전에 거쳐서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라북도와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1시경 경기 서해안에서